자, 우리가 50년대는 다 했으니까 60년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어요. 좀 했는데 4.19 혁명 이제 독립적인 사건이니까 그 다음을 좀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민주정부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 뭐예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16 군사 정변 이후에 권력기구가, 기존의 권력기구는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거로 선출한 이 공화국은 무너졌으니까 새로운 권력기구, 비상적인 초법적인 권력기구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뭐냐면 군사혁명위원회. 딱 느낌이 오잖아. 군사혁명위원회인데 요걸 딱 이틀 만에 이름을 바꿔요. 5월 18일 날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뭐로 바꾸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래서 사료에 보면 뭐가 잘 나와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게 잘 나와요. 왜? 박정희가 공식 직함이 뭐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야. 뭐가 아니야? 소위는 표지도 대통령 아닌가요? 야, 쿠데타 했다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권력을 독점한 거고, 대통령이 되려면 어때요?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선거라는 절차를 밟지 않아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통치했고요. 요거 5.16 직후에 공약을 발표하죠. 기억나죠? 했어, 지난번에. 6가지인데 한 3가지 정도만 외우자 그랬잖아. 첫 번째 뭐? 국가 제1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걸 국시라고 하잖아. 반공을 국시로 한다. 또 4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경제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뭐 한다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 나는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박정희 자기 입으로 그랬거든. 다시는 이 땅에 자기처럼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 뭐 이런 개드립을 쳤어요.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 어쨌거나. 그래서 권력을 하나씩 잡아가고 1962년에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걸 만들어.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중정이라고 하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중정은 이제 김종필이 초대 부장이 됩니다.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어서 이제 중정부장은 일반적으로 남산의 부장이라고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군인들 한 3,000명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64년쯤 되니까요. 중정 요원이 37만 명쯤 됐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안 될 때입니다. 중정 요원이 37만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이 37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곳곳에 뭐가 있는 거야? 프락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중정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에도 있는 거지. 그래서 소강생을 가정하고 앉아서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강사들 중에서 정부 욕을 하거나 박정희 욕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는 것이. 대학교에는 셌고 당연히. 그래서 어때요? 야, 전 국민의 1%가 중정 요원이었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중앙정보부가. 그리고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종필, 오희라. 그러니까 김종필이 얼마나 권력의 실세였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정부장도 김종필이었고 김종필과 일본놈 오히라와 비밀 각서. 김종필 오히라 비밀 각서 혹은 뭐야?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합니다. 왜? 서로 못 믿었기 때문에 메모를 남겨서라도 증거로 남기자라고 했던 거예요. 1962년 10월에 한번 만나서 이제 1차 타결이 안 돼서 11월에 또 만나가지고 이제 메모를 교환하거든요. 근데 요 메모에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일본과 국교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다음에 유상 2억 달러, 차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거의 여기랑 같았는데 자, 중요한 거 왜 비밀이야? 그 비밀이야. 비밀리 해야 돼. 왜? 지금 박정희는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뭘 알 수 있어요? 박정희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박정희가 갑자기 일본하고 친한 척해요? 자기가 일본 육사 출신이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일본을 좋아해서? 박정희가 일본을 좋아했던 건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유는 간단하죠. 박정희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무슨 개발해야 돼? 경제 개발이야. 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죠. 그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싶은가요? 일본에서 끌어오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그 자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게 뭐였어요? 군대를 감축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경제 개발의 시드머니, 종잣돈을 삼고 싶어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된 거지. 쿠데타는 무너진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외부에서 끌어오자. 근데 당시 지구를 대표하는 거지였던 대한민국에 돈 빌려줄 나라가 없잖아.
한번 해보려니까. 부자들은 은행에 가지도 않지. 돈 빌릴 일도 없지만 돈을 빌리고 싶으면 은행에 가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전화를 하면 되죠. 은행에 전화를 하면요. 말단 사원이 오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간부급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류 같은 거 다 만들고 돈 다 들고 서류에 이제 사인만 몇 개 하게 해가지고 돈을 가방에 넣어서 직접 집까지 와서 택배로 배달해 줍니다. 아, 진짜입니다. 반면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은행에,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서 나 여기 장원급제 공시생인데 1,000만 원 좀 빌려줘봐. 어떡할까? 바로 끊어버리죠. 그냥 끊으면 정말 양반입니다. 쌍욕하면서 끊을 겁니다. 너 병원 가라 이 새끼야. 약 먹을 시간 냈니? 공부하다가 미쳤니? 막 이러면서. 은행이란 애들이 알잖아. 비 오는 날 어때요?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 뺏어가는 애들이 은행이잖아요. 그죠? 예, 돈 많은 사람한테는 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때요? 이거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게 그게 은행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은행장이 있는데 이 새끼 나빠. 자, 지금 그래서 그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는 거지. 사실 일본이잖아. 35년간 핏 빨아먹은 나라.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걸 비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비밀리 해야 돼? 생각을 해봐. 당시 우리 국민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저기 우리끼리 있을 때 막말합시다. 우리끼리 있을 때 일본 사람, 일본분, 일본인 이름 말하면 어때요? 자연스러워 어색해. 어색하지 않니 왠지? 저 새끼 친일파야 뭐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 뭐라고 말해야 돼? 일본놈, 원숭이, 쪽발이 뭐 그렇지. 요래야지 어때요? 훨씬 어때요? 친근감이 오고 우리 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나? 근데 저희 한번 물어볼게요. 일본 애들한테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삥 뜯겨 본 적 있어요? 어떤 일본 때문에 피해를 봐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초밥 그러면 환장하고 폐는 미쯔비시가 짱이야 뭐 이런 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봐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일본에게 직접 피해받은 적이 1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본 그럼 어때요?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중국하고 축구해서 저도 기분 나쁘지만 일본하고 축구하면 지면 어때요? 그냥 그죠. 예. 막 치킨을 막 우리가 좀 치킨 뼈를 막 박살내고 씹어먹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그럼 간접 경험 때문에 이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자, 당신은 보세요. 해방된 20년밖에 안 됐어. 해방된 20년밖에 안 됐으면 일본에 직접 당한 사람들이 수도시 많이 살고 있지. 자, 한번 가보려니까 서대문 형무소 가셔가지고 한 번만 고기를 1시간만 딱 돌아보려니까 그러면 초밥 먹기 힘들다? 적어도 그날은 초밥 먹기 힘들어. 진짜 그날은 오사찌가 아무리 맛있지만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 하루 정도, 적어도 그 하루 정도는. 물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먹어. 역시 맛있구만 이러고 먹는데 그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과 맞아 국교를 맺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박정희를 뭐라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말할게. 나쁜 놈이구나. 막말 못하겠다.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받을 수 없겠죠. 박정희는 이 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려고. 선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비밀리 하는 거야. 비밀리 하고 일단 뭐 해야 돼? 민정이양 개나 줘버리고 1963년에 민정이양 할 사람이 왜 당을 만들어?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민주공화당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공화당이라고도 합니다. 2월달에 공화당 창당하고요. 10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 10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 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쉬워요. 왜 5대일까요? 1, 2, 3대 누가 했어? 이승만이 했잖아. 그죠? 1, 2, 3대 이승만 했으니까 4대는 누구야? 윤보선이었지. 근데 윤보선은 대통령이긴 했지만 실권자는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면 정부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뭐야? 5대야. 박정희는 5가 좋아. 왜? 5대부터 시작해서 5번을 해. 그지? 외우기 좋잖아. 그지? 5대부터 5, 6, 7, 8, 9. 5대에서 시작해서 5번 하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뭐야? 516이잖아요. 그래서. 자, 라임이 딱 맞네. 555 래퍼인가? DJ 드랍 더 비트. 자, 5대.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하고 붙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윤보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잖아. 그지? 윤보선 해서 누가 승리한다고 했어? 박정희가 승리한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때 깨지지 않는 표 차이 뭐야? 15만 표라는 정말 가장 적은 표 차이로 겨우겨우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했고 그리고 여기 10월이고 11월 달에도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도 공화당이 승리합니다. 그리고요 총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잖아. 그리고 이제 12월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해산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몇 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3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야.
삼고하고 누구라고요? 박정희 정부의 뭐라고요? 시즌 1이죠. 왜 1이 붙죠? 시즌제예요, 그죠? 미드예요. 그래서 시즌 2가 있으니까 시즌 1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 박정희 정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반공은 사실은 뭐야? 반공을 내세운 거지. 진짜로 반공보다는 근딴식으로 따지면 박정희가 원래 뭐야? 남노당 출신이잖아. 공산주의였단 말이지. 알잖아. 해방 후에 박정희가 남노당에 가입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언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 안에도 빨갱이가 많다는 걸 깨닫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박정희가 어때요? 잡혀갔잖아. 근데 박정희는 안 죽었다 그랬지. 왜? 박정희가 경상도 공산당 책임자, 군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포. 이 사람들이 서로 점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요, 박정희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긴 거죠. 그래서 살았고, 또 하나는 당시 대한민국 군대 선배들이 전부 다 일본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때요?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는 그때 군대에서 쫓겨나고 민간인으로 있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누가 구해줘? 김일성이가. 무슨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니까 무슨 제정신이겠어요? 한 사람의 군인이라 아시겠지. 더구나 박정희는 뭐야? 일본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 아닙니까? 바로 군대를 복귀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별 2개를 달고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어때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얘기했잖아. 박정희는 50년대 이승만 정부에서도 최소한 3번 이상의 쿠데타를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권,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정부니까 이게 안 됐고, 장면 정부, 민주정부, 만만한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로 쿠데타하는 거지. 만약에 있잖아. 정말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쿠데타를 했으면 언제 했어야 돼? 4.19 직후에 했으니. 그때가 제일 혼란스럽지 않나? 1년 후에 5월 16일쯤은요, 그 혼란이 어느 정도 거의 어때요? 가라앉을 무렵이야. 박정희가 그때 왜 쿠데타 했겠어?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그때는 있었지. 최소한의 혼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점점 혼란이 가라앉고 있을 때, 안정되고 있을 때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이건 어때? 그냥 내세우는 거야. 또 하나. 박정희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왜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 박정희가 대통령 된 다음에 18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모든 기록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야. 자기한테 불리한 기록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 측 기록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측 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측 기록도 없애려고 노력을 했겠지, 박정희가. 당연히. 하지만 미국은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어때요? 그 미국은 박정희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 했을 때 제일 불안했던 나라는 사실 미국이었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저 빨간 애가 권력 잡았다, 남쪽에서도. 그럼 제일 흥분한 게 누굴까? 북한이었지. 김일성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 뭐네? 남쪽에서도 우리 편이 권력 잡은 거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박정희 아는 거 같나? 손들라? 뭐 이래가지고, 진짜로 손드는 사람이 있었어. 박정희 고향 선배였던, 박정희 둘째 형 박상희의 절친이었던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김일성한테, 제가 그놈 잘 안 매다. 다녀오가 쉬워. 아니,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 썼을래나? 아니야, 북한에서 북한 사투리 배웠을 거야. 뭐 2개 국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출세가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황태성이 정말로 특사로 내려온다니까. 박정희 어떻게 했다고요? 간첩으로 몰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삼국지 봐도 있잖아. 백기 들고 이렇게 사신 오면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지. 사신 죽이면 어때? 그 되게 양아치라고 개욕을 먹잖아요. 근데 박정희는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죽여. 왜? 미국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완벽한 뭐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 자유활동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나는 반공주의자다. 형님들 저 믿으세요.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반공이라는 칼은 오래된 칼이긴 하지. 하지만 너무 어때요? 이승만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녹슬고 막 이빨 빠지고 막 이랬잖아. 이래서 이것만 갖고 안 되겠지. 새로운 칼이 필요한 거지. 그게 뭐라고요? 경제개발. 그래서 경제개발하려면 최소한의 자금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들어올 구멍이 일본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 해? 한일 협정 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결론은 1965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 비준을 통과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봐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야. 행정부에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가까운 예로 봐. FTA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어때요? 행정부끼리 사인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국민의 대표인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회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사후에 뭐야?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 비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밀리 해서는 안 되겠지 이제. 국민들에게 뭐 해야 돼? 공개를 해야 돼. 언제 공개하느냐?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공개하지. 머리 좋다니까 사람들아. 선거하기 전에 공개했으면 박정희는 무조건 졌다니까. 15만 표가 아니라 150만 표도 넘게 차이 나서 박정희가 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공개하는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6.3항쟁이라고 해요. 자, 그럼 6.3항쟁은 몇 년이냐? 1964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1963년 대통령 선거 승리한 다음에 뭘 공론한다고 이제 일본과 국교 맺는 걸 공론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 거야. 그래서 시민과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한다. 절대 이거 안 돼. 이게 1964년 6.3항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이때 우리 국민들이 말했어. 이것은 제2의 을사조약이다. 그리고 민족적 이게 나오면 좀 어려워. 제2의 을사조약이라 그러면 되게 쉬운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써. 잘 들어야 돼.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냥 민주주의를 안 해. 1960년대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좋아했고 70년대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좋아했어. 무슨 말이야? 민주주의에 어떤 단서를 붙이는 거지. 잘 생각해봐. 민주주의에 어떤 단서를 붙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야, 예를 들어 70년대 유신체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지. 그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하는 이유가 뭐였어?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들어온 옷이야. 우리 몸에 맞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 맞게 리폼을 잘해야 된대.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든 거래. 근데 그걸 두 글자로 고치면 뭐니 그게? 독재거든.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도 한국적 민주주의도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그래서 박정희가 내세웠던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만다 장례 치른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6.3항쟁 강력하게 전개를 합니다. 이때 고려대학교 상경계열 학생회장인데 총학생회장을 겸하고 있었거든.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이분이 시위에 나가서 잡혀서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법관이 넌 어린 대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왜 정치질이야? 라고 하니까 이분이 정말 멋진 말씀 남겼다고 그랬잖아.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몰라서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누굴 것 같아? 다 아는 사람이야. 오늘 실검 1위 하는 사람이야. 고려대학교 나오고 오늘 실검 1위 하는 사람 누구야? 이명박. 언니 표정 봐봐. 뭘. 설마 우리 각하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분인데. 그때 약 드셨나? 클럽 다녀오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뭐 이유가 있지만 비방용이므로 노코멘트. 어쨌거나 우리끼리 있을 때 밥 먹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인강학생들 억울하면 현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현장 나오시면 제가요. 예, 진도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요. 대화도 하고요. 예, 재밌는 얘기도 하고요. 서로 놀리기도 하고 디스도 하고 그럽니다.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때 그러면 감옥을 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방 풀려나요. 풀려나서 군대는 안 갑니다. 예, 몸이 아파서 군대는 안 가시고 몸이 아파서 군대 안 간 사람이 지금 80세가 다 됐는데 건강하시잖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나신 거 보셨죠? 예. 그 9가지 병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2가지가 진짜 빵 터지게 하더라고. 하나는 뭐라고? 탈모. 하나는 탈모야. 그럼 야, 80살 된 사람이 탈모 있는 게 정상이야? 없는 게 정상이야? 있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럼 우리 대표님은 뭐냐 도대체? 재영이 오빠는, 그 금치건가요? 예. 재영이 오빠는 우리 인강에다가 우리 대표님 그 모발 상태를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유튜브에 있어? 그래, 보면 돼. 빠꽁 하실 때 보면 돼. 유튜브에 빠꽁 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책 본다고 고개 숙일 때 잘 보시면 정지화면 딱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 탈모에서 돌연사 우리 대표님은 벌써 진짜, 아우. 두 번째는 뭔지 알아?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이 뭔데? 코골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말,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 몇 명 되니?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판사 아닌가요? 그걸 또, 보석을 허락해줬어. 나는 그 얘기 듣고, 이건 100% 안 된다. 이건 말이 되냐. 정말 판사 극한 직업이다. 어떻게 이딴 걸 읽고 있어야 되냐. 정말 이거는 안구 안습이다. 뭐 이러면서 절대 안 될 거라고
다른 학원 가서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석이 돼버렸어. 난 뭐가 된 거니, 이제? 내가 무슨 펠레니? 황희정승이야? 어이없죠. 정말 사법부 진짜 와우 멋져요. 아니 잣대가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내 생각이요. 자 다시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에 입사하잖아요. 20대 입사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4년 만에 현대건설 이사가 돼요. 놀랍죠. 그리고 30대 중반에요. 사장이 그러니까 이사가 돼요. 이사가 되고 사장이 돼요. 30대 중반에. 놀랍죠. 아니 현대는 정시 왕조잖아. 이시는 머슴이잖아. 그래서 셀러리맨의 신화가 된 거지. 말 생각해봐. 20대 요새 취직하게 됐는데 30대 사장 된다는 게 말이 돼? 35인가에 사장 됐으니까 형이랑 별 차이 안 날 때야 그때. 형 지금이라도 현대건설 입사만 시켜주면 어떡할까? 기어서라도 갈 거라 아마. 낮은 포복으로라도 갈 거야. 사장 됐다니까. 놀랍죠. 그래서 그 이명박 자서전 제목이 뭔지 알아? 셀러리맨의 신화잖아. 별명이. 그래서 신화는 없다 이거야. 왜 신화는 없달까? 이것은 신화가 아니야.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화는 없다라는 게 이명박 자서전 제목입니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제가 돈 주고 그걸 샀겠어요? 제 수강생 중에 하나가 그걸 선물이라고,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사주더라고요. 아,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 와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기가 차서. 너 이건, 내가 이거 읽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니래. 아니, 선생님 돈으로 이걸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걸 사왔대. 왜? 다른 이야기도 한번 그래도 보셔야 된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이런 사료도 한번 보시면서 저걸 알아야 깔 수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주더라고. 그래서 정말 고맙긴 하던데 그냥 컵라면 끓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시죠? 예. 어떤 용도인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한 게 심각한 거야. 첫 번째, 무슨 문제 해결 못했어? 일단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지. 사과를 받아야 배상을 받는 건데 알잖아. 일본이 잘못을 사과해야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 거 배상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 일본은 울산 이야기고 뭐고 전부 다 뭐라고요? 합법적인 조약 니네가 사인한 거지. 그래서 지네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린 배상을 받지 못하고 뭐야?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받았어. 미쳤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식민지가 됐는데 독립축하금을 전 세계 모든 나라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쪽발한테 받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거나. 또 하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꺼내지도 못했지. 또 독도 문제 해결 전혀 못합니다. 이 독도 때문에 협상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김종필이가 뭐라고 한줄 알아? 그깟 쓸모없는 사람 그냥 폭격해버리자 라는 망언을 했던 사람이 이게 김종필이야. 어디 갔어 이씨. 김종필이. 집안이 참 골 때려. 김종필이 누구라 했어? 박정희의 누나의 사위.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 집안인 거지. 이 김종필이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줄 알아? 9번 했어. 9번. 알잖아. 충청도. 충청도에 거의 제왕이었어. 어마어마하죠. 충청도에서 거의 김종필이 왕이었지. 그 다음에 왕 되고 싶었던 게 누구야? 이인재, 이회창, 이인재, 우리 애들이 이제 충청도에 이제 대장을 놓고 이제 다투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희정한테 밀리는 듯 했는데 안희정이 한 방에 가시는 바람에 다시 충청도는 이제 무주공산이 된 것 같아. 뭐 특별한 리더가 별로 안 보이잖아 지금 상황에서. 근데 사실 충청도 쪽에서 리더가 정말 좋은 분이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다니까. 생각해봐.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호남과 영남 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도 들어가는 순간 어느 한쪽은 먹고 출발하는 거지. 그쪽에서 대표만 되면. 그럼 결국 캐스팅 보트는 어디가 지고 있는가? 충청도 쪽이거든. 그 충청도 표를 잘 장악하면 그 대권을 꿈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 출신의 정치인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데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안희정이었는데 이인재는 이제 맛이 갔고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안희정이었는데 어이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어.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베트남 파병이요. 베트남 파병은요, 어떤 책은 1964년 나오지만 저는 1965년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64년은 비둘기 부대, 비전투정을 보낸 거고요. 65년부터 이제 청룡부대, 해병대잖아요. 그죠? 전투병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한 백마부대, 구사단 백마부대, 이런 분들이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소위 또 의심의 눈초리, 혹시 너도 갔다 온 거 아니니? 아니고요. 전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65년에 내가 태어났겠어?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73년까지 베트남 파병하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 베트남 파병. 사실 좀 떳떳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베트남 파병. 왜냐면 우리가 진정 베트남인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 갔다면 돈을 받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지. 예를 들어 6.25 전쟁 때 미군이 왔잖아. 돈 받고 왔어? 아니잖아. 우리가 거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돈 줄 리도 없고, 뭐 우주에서 뭐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범블비가 와서 수고했다 막 이러고 굿잡 이러고 돈 줄 리도 없고. 근데 우리 어때요? 월급을 받고 갔지. 그 월급은 누구한테 받고 왔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야? 미국한테 월급을 받고 왔어. 그래서 미국의 용병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지.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 또 하나는 이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도 사실이야. 그 이익이 뭐야? 베트남 특수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특별한 수익이 생겼다. 이게 얼마냐? 약 10억 달러야. 적은 돈은 아니지. 1조. 50년 전에 1조면 적은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5만 명 이상이 파병돼서 5천 명 이상이 전사합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의 대가였죠. 근데 베트남 특수, 자, 외워야 돼. 이때 미국의 대사가 얼굴이 갈색이었나 봐. 그래서 뭐야? 브라운이야. 그래서 뭐라고? 브라운 박사. 자, 베트남에 우리가 파병을 하는데 말이 안 되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을 해?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맞짱 뜨면 북한한테 이겼니? 졌니? 졌대니까. 근데 군대 일부를 빼서 파병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한다? 한국 군 장비로 뭐 한다? 현대화한다. 미국이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에 전쟁에서 많이 파괴됐을 거 아니야. 다리도 다시 만들고 건물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어때요? 주로 어떻게 한다? 한국이 주로 맡고 거기서 난 이익을 어때요? 한국이 챙긴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뭐라고?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있다 그랬지. 자, 이게 뭐라고요? 라이 따이한. 건강한 남자들이 5만 명 이상 갔어. 뭐 했겠어요? 내일 작전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태용, 오늘 밤에 뭐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버닝썬 가겠지. 베트남 버닝썬 가겠지. 베트남 버닝썬도 있고 아레나도 있겠지. 당연히. 가서 보면 어때? 베트남 아우자 입은 이쁜 처녀들이 와서 어떻게? 널 유혹해. 왜? 얘기했잖아. 여러분 얘기해서 생산시설 다 파괴된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돼. 여자들이 어때요? 가진 건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룻밤 즐기고 그 다음날 작전 가서 안 죽고 살아왔고 돈도 벌었어. 그 다음날 또 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려. 애까지 낳고. 문제는 뭐라고? 철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온다고. 지금도 다문화 가정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40년 전에 다문화 가정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더구나 태용은 이미 우리나라에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한 상황에서는요. 그걸 비난만 하기는 사실 힘든 건 사실이죠. 어쨌거나 잘한 짓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자식들 어때? 부인은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여자를. 문제는 뭘까?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버렸지. 그럼 어때요? 그 여자와 그 자식은 적과 붙어먹은 놈이 되는 거 아니야? 막말하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겠습니까? 베트남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갔는데 막 도플갱어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끔찍하겠지. 무섭겠지. 라이따야 또 뭐 고엽제 피해. 베트남은 정글이어서 미국이 작전하기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글에 밀림을 다 말려주기로 막 고엽제를 뿌렸는데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다 맞았던 거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어때요? 고엽제 피해 전후에 그리고 어때요? 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앰뷸런스 가는 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지. 어쨌거나 이걸 잘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숫자를 잘 봐야 돼. 65야. 개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말고 또 이 무렵에 또 한 게 있어.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거야. 딱 이 무렵이야. 독일이 라인강에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경제가 어때? 개발이 성공한 거지. 쉽게 말하면 뭐야? 먹고 살만해진 거지. 이거 어때? 3D 업종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광부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거 어때요? 안 하려고 해. 자, 광부, 군함도라는 영화나 국제시장 용어 말이지. 광부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그거 가서 어떻게 한다? 캐다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걸 막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막장 드라마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근데 막장 드라마, 땀 흘린 드라마는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광산에 가서 광부들이 스스로를 자주 하는 게 뭐야? 우리가 막자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거는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어때? 아우 저 막장 인생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 공시생들한테 외부인들이 뭐라 그래? 아우 저 탈북자보다 등급 낮은 것들. 내가 얘기했잖아. 결혼정보에서 듀오에 가면 공시생과 탈북자가 있으면 탈북자보다 우리 공시생이 등급이 더 낮다고. 그건 레알이라니까, 팩트라니까. 탈북자는 정착지원금이 입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장기간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니까 우리 뭘 해줘 정부가 우리한테. 짜증나지. 유치원 애들한테도 막 정부가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공시생들한테는 10원도 안 주는 거야? 내가 대통령 나가야겠어. 한 5표 받겠다. 왜냐면 이 중에 한 명은 안 찍을 거니까. 자, 태용이야 그게? 배신자? 알았어. 그럼 태용은 무조건 그지? 밥값을 싸게 몰고 고기값을 싸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죠. 다시. 그래서 간호사, 광부 이런 어려운 직업들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출을 한 거, 인력 수출을 한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국제시장 영업은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끼리 결혼한 커플도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많진 않지. 왜냐면 간호사는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간호사는 맨날 보는 사람이 의사잖아. 그래서 광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도 뭐 인종차별 이런 게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국제시장 그 커플이 결국 거기 독일에서 눈 맞아주고 이제 커플 돼가지고 결혼한 커플이잖아요. 보면.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 무렵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왜? 63년에 뭐 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야? 요건 대통령제고, 무슨 제고? 직선제고. 임기가 몇 년이고? 4년이고.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 2번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오차기원에서 삼공화국 헌법이란 말이지. 그럼 4년이니까 몇 년의 투표를 또 해야 된다고? 67년의 투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적어도 65년이 마지노선이지.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들어와서 경제개발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경제개발의 성과가 있어야지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1년 대통령 선거를 5월달 했어요. 그래서 6대지. 6대 대선에서 똑같이 붙었어요. 이게 너무 표 차이가 적잖아. 리턴 매치야. 그대로 붙어서 이번에도 누가 승리한다? 박정희가 승. 이번에는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경제발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박정희가 원사이드하게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6.8 총선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총선거였어. 왜 중요할까? 박정희 2번 했잖아, 이제. 그럼 몇 년까지 하고 끝이야? 1971년까지 하고 끝이잖아. 근데 1971년에 대해 봐도 박정희의 나이가 55세밖에 안 돼, 우리나라. 1917년생이니까. 근데 55세인데 어떡한다? 권력에서 물러나고 뭐 할 건데? 애매하지. 경로당 갈 나이가 안 돼. 55세가 어디 경로당을 가? 새파랗게 젊은 애가. 55세면 지금 농촌 가면 청년회 소속이야, 청년회. 야, 농담 아니고 우리 큰형님이 1955년생이야. 내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1955년생. 나이가 몇 살이니? 60하고도 4세야. 경로당 갈 것 같아? 아니, 아직도 마을 청년회 소속이야. 내가 볼 때 청년 아니거든. 머리 허옇거든. 할아버지거든? 진짜로 할아버지야.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았으니까. 얘가 지금 유치원 다니니까. 할아버지 맞잖아. 그러니까 보기에도 할아버지고 실제로도 할아버지야. 근데 소속은 청년이야. 더 슬픈 건 뭔 줄 알아? 후배가 없는 청년이야. 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남아서 형님 해야 되는데 다 도시로 나오고 없잖아. 그래서 후배 없는 청년이야. 불쌍해. 그러면 뭐 하려고 할까? 뻔하잖아. 헌법 바꿔서라도 돼요? 더 하려고 하겠지. 근데 헌법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국회 3분의 1을 넘게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8 총선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선거를 하는 거야. 이걸 부정을 저질러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게 공화당이 차지했어. 문제는 뭐야?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반발할 때, 자, 박정희는 뭘 내세울까? 여기 있잖아. 욕할 내세우겠지. 그래서 뭐라고요? 간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국민이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 누가 했다고요? 뒤에서 간첩들이 뭐 한다? 선동한다. 혹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민주주의 노름할 때가 아니지.
지금 언제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지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간첩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간첩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창작이 보통 힘들잖아. 그래서 국내 간첩단 대규모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해외 간첩단을 만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7월 달에 만든 뭐야? 동백림 사건이라고. 한번 얘기했을걸? 백림은 뭐라고? 동백이 아니고 동백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동은 뭐야? 이스트. 백림 뭐라고? 베를린. 한번 얘기했잖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져 있고 그 동독 구역 안에 뭐야? 베를린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통치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근데 우리 봐봐. 그러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하나다고.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동베를린이고 여기가 서베를린이야.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독일에 유학을 많이 갔겠지. 그래서 서독으로 유학 간 사람도 있고 동독에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북한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 또 대사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같은 나라고 같은 도시니까 어떻게? 서로 뭐야? 만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때요? 서로 어때요? 한번 호기심에서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학생, 이런 사람들 약 200명을 있잖아요. 간첩으로 몰아서 간첩단을 만드는 거야. 간첩 한두 명이면 안 되지.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0명 간첩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구속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나서 제대로 벌 받은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 200명이나 잡아갔는데.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크게 빵 터뜨리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어때요? 그때 다 고문해서 억지로 어때요? 증거를 만들어낸 거지.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이상 선생님. 20세기 한국이 난 최고의 음악가라는 그 윤이상 선생님 끌려갔고 화가 이응로 선생님 그리고 시인 천상병 선생님.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하신 분이잖아. 이 양반 서울 상대 다니던 사람이야. 천재 중에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이 고문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버렸잖아. 이게 박정희 정부의 클래스야. 간첩이 없으면 어떡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어때요? 이 부정선거에 반대하던 여론이 어때요?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간첩들 사는 걸 휘몰아치니까. 이런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한다? 1969년에. 물론 1968년에 내가 지금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 현대사 할 때. 왜 1967년에 박정희만 여기서 이 짓을 한 게 아니고 67년이 되면 북한에서 김일성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반대파들이 어떻게 한다. 거기다 제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갑산파도 있고 열한파도 있고 소련파도 있고 국내파도 있었는데 했잖아. 6.25 전쟁 거치면서 무정허가 이런 애들 제거했고 전쟁 실패의 책임을 해서 박헌영 같은 애들 어떻게 한다고? 미 제국주의 간첩이라고 어떻게 제거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했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제 남아있던 소련파, 연합파 싹 제거합니다. 남은 건 갑산파밖에 없는데 갑산파 안에서도 운건파, 강경파 있다 그랬잖아. 경제개발 우선시한 운건파 싹 제거한 게 6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부 강경파들이 권력 잡았잖아요. 북한에서. 그래서 68년 1월 달에 1월 21일 날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는 뭐야? 1.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 또 후회불로 납치 사건,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이승복 공산당 실효. 이게 68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때요? 남북한의 위기가 어때요? 그게 다랬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나니? 얘들아 순해져라 뭐 닉슨. 기억나잖아. 닉슨 선언.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데탕트. 화해. 이것까지 우리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 이 단어가. 우리가 프랑스 말까지 공부해야 돼? 우리가 의류 브랜드는 알지. 데상트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데탕트란 말은 잘 모르잖아. 이게 화해란 뜻이거든. 그래서 닉슨 선언을 계기로 이제 데탕트, 화해 분위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쌍해진 건 누구라 했어? 설경구라 그랬잖아. 설경구. 실미도 김일성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어때요? 그냥 험하게 죽음을 당한다 그랬잖아. 그 69년에 박정희 어떻게 한다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71년에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몇 차 기원한다고요? 6차 기원. 6차 기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3번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뭐라고요? 삼선기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3분의 1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야당 애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무조건 날치기 통과해서 통과 실과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국회가 야당 애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국회문을 잠궈버려. 멋지죠, 그죠? 예, 국회를 점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지만 박정희와 그의 패거리들은 군인 출신들 아닙니까? 박정희만 군법 보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야. 그 군인들 옷 보고 뭐가 많이 되고 국회의원 엄청 됐겠지. 야간에 군사작전, 새벽 2시 반에
국회 제3별관. 공화당 애들만 모읍니다. 왜? 3분의 2가 넘잖아, 어차피. 쟤들끼리 모여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의사봉, 뿅망치를 안 가져. 4호종 뿅망치를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옆에 보니까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 뚜껑을 들고 깡깡깡 3번 쳐서 통과시키는 법이 바로 6차견 3선견입니다. 소위 충격이야. 뻥같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진짜입니다. 100% 레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좋겠어. 이런 걸 내가 지어낼 정도면 내가 천재 작가 아니겠어. 어쨌든. 그래서 박정희는 몇 년에 1971년 선거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7대 대선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1970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현대사에서 1970년에 3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뭐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연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가 지금 중요한 정치 먼저 설명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도 또 연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1970년에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있어요. 자, 박정희가 표를 얻으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서 완벽한 뭐란다고요?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 그랬잖아. 지역 감정 유발하기 위해서 한다. 내가 찍어주는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니네 살려주겠다 이거지. 그게 뭐야? 경부 고속도로라니까. 자,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이 경인공업지역이고 넘버 2가 남동 임해공업지역. 이걸 연결하는 게 뭐야?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1970년 7월 7일 날 개통됩니다. 그래서 7월 7일이 지금도 도로의 날이야. 박정희가 7자를 좋아했거든. 그럼 여기서 삐져나온 데가 뭐라고요? 전라도지. 신석기 공화국이지. 니네 동네입니다. 또 삐져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입니다. 여기는 구석기 공화국이지. 근데 신석기 아니어서 다행이야. 구석기여서 다행이야. 근데 강원도는 구석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접경지역, 북한과 붙어있는 지역이 많고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많아? 군인들이 많지. 당연히 그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민주가 되기가 어렵고 또 하나 뭐야? 도시가 적고 농촌이 많지. 정보가 확산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고연령대가 많지. 그러니까 어때요? 세뇌교육이 잘 먹히는 지역이잖아. 이래가지고 강원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소외되었지만 누굴 지지하는 거야? 어이없이 박정희 쪽을 지지하는 거야. 그럼 어때? 이제 어디만 딱 소외된 거야? 전라도만 딱 빼고. 이게 그 유명한 왕따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학교에서도 보면 있잖아. 이 왕따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사하고 똑같이 적용돼. 자,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는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둘만 있으면 왕따가 성립하지 않아요. 많은 뭐야? 중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쪽에 붙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지. 가해자 편에 붙지. 왜? 일단 가해자가 힘이 어때요? 세잖아, 보통. 그럼 중간자들이 어때요? 가해자를 편드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가해자 쪽에 붙는 게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 왜?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피해자 편에 섰다가 어떤 불안감이 있어. 나도 왕따에 함께 묶여서 피해자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니?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가해자 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정감이 생긴다, 상대적으로. 나는 왕따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고. 내가 센 편에 붙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래가지고 그 중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해자 편에 붙었기 때문에 왕따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 구조가 깨지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중간자 혹은 가해자 편에 있던 정말 뛰어난 초인이 피해자 편으로 가가지고 얘를 막아주는 거야. 실드를 쳐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설이는 중간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러면 이 왕따 구조가 깨질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정말 어려운 일이지. 현대사에서 그걸 해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김대중은 왕따 쪽이었잖아. 김대중은 아닌 거지. 이 가해자 편에 있는 사람인데 김대중 쪽으로 가서 전라도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 이걸 막아내는 온몸으로 막아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노무현이었던 거야. 내가 볼 때 그 노무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봐.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근데 어때요? 그 엄청난 그 기득권 세력이 어때요? 그 사람을 가만 냅두면 얘를 이런 애를 가만 냅두면 어떻게 제2의 제3의 노무현이 나오면 안 되겠지. 자기들이 불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왕따 이론을. 그래서 이때 그 전까지는 없었다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디 갔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경상도고 전라도고요. 농촌에서는 박정희한테 몰표가 나왔어요. 왜? 박정희는 뭐야? 농부의 아들이었거든. 윤보선은 재벌집 아들이었고 경나자는 윤치원의 집안이라고. 어마어마한 재벌집. 그래서 농촌에서 박정희 몰표가 나와서 있다고. 도시에서는 이제 윤보선 표가 많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완벽하게 뭐라고 이제 지역감정으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 완벽한 지역감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박정희가 정상적으로 김대중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또 뭐야? 군인, 경찰, 공무원 동원한 뭐야? 관권선거. 막걸리, 밀가루, 고무신 동원한 뭐야? 금권선거.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가 누구한테 승리합니까? 김대중한테 겨우겨우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 김대중은 예언합니다. 요거 하다 말았어. 70년에 뭐 했다고? 요걸 계기로 뭐야?
우리 향토 예비군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112 사태 이런 걸 계기로. 그리고 교련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본격화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또 하나 50년대 60년대 우리 나중에 경제사 공부하면 알겠는데 50년대 뭐로 망합니까? 농촌이 원조 물자로 망하거든요. 60년대는 뭐라고요? 경제개발을 하는데 농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럼 50년대 60년대 정부 정책으로 농촌이 점점 망하지. 그럼 농촌에서 점점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촌 향도에서 도시로 막아. 도시로 막 왔는데 어때요? 임금이 많았죠. 저임금이잖아. 우리 수출 전략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지. 농촌도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아직도 농촌에 사람들이 많고 표가 많지. 박진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모내기철에 가서 어때요? 모내기도 같이 하고 막걸리도 먹어주고 이런 이미지도 하지만 뭐 할까요? 농민들이 못 사는 건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새벽에 종쳐줄 테니까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렴.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이 1970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어떻게 했어? 1970년 11월 13일 날 자기 온몸에 분신하고 자살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게 전부 다 1970년이에요. 70년 여기.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 표 차이? 9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승리하긴 했지만 박정희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한 번만 더 하면 어때요?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때 김대중이 예언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제가 이기지 못하고 박정희가 이기면 박정희는 총통이 될 것이다. 히틀러처럼. 예언은 적중합니다. 슬프게도. 두 번째,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철저한 재벌 중심 아니야. 그때부터. 나 김대중은 내가 이번에 승리해서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제 발전도 재벌 중심 경제가 아니라 대중 경제를 발전시켰다. 자기 이름을 팔아먹는 거지. 김대중, 대중경제. 라임이 맞잖아. DJ 아니야 또. DJ 드랍더 비트 뭐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장충당 원에서 사람들이 100만 명 모이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놀래가지고 별별 꼼수를 다 써가지고 겨우겨우 이기긴 했어. 하지만 이건 몇 번밖에 못하는 거야. 3번밖에 못하는 거지. 거꾸로 몇 년의 임기가 끝나는 거야. 75년의 임기가 끝나는 거야. 그래봐야 박정희는 59세밖에 안 돼. 물러갈 사람이 아니지. 이미 계획하고 있었겠지. 어떻게 할까? 헌법을 또 바꾸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7대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총선이 또 있었어. 이 총선거에서 김대중이 엄청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야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넘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번처럼 여당이 부정선거 가지고 3분의 2 넘게 가져가면 헌법을 또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이 전국 돌아다니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설해서 노력해가지고 204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원래는 44석밖에 없었어. 근데 89석을 얻게 된 거야. 69석만 얻으면 돼. 70석만 얻으면 3분의 1이 넘어가니까 이제 얘들이 지 멋대로 못 바꾸는데 야당이 89석을 얻어버린 거야. 야당이. 그럼 어때 이제? 야당이 3분의 1을 훌쩍 넘어갔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문과지면 이게 3분의 1이 넘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치? 그러면 박정희는 계획에 스크래치가 생겼지. 이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헌법 바꿔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박정희는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 포기했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근데 박정희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잖아. 포기란 단어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1972년. 아주 정말 극강의 카드를 꺼내지. 이걸 우리가 쪼카라고 하지. 뭘 꺼냅니까?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얘기했잖아. 지금은 통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잖아. 통일 돼봐야 우리한테 뭐 특별하게 뭐 대동강 가서 맥주 마시는 거? 백두산 가가지고 뭐 트레킹 하는 거? 그런 걸 왜 하니 힘들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국제시장 보라 그랬잖아. 전쟁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어. 부모님과 헤어진 지 20년이야. 40대 헤어졌으면 60대야. 50대 헤어졌으면 70대야. 살아계실지 아닌지 잘 몰라. 지금 만나보지 않으면 다시는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 통일이라는 건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는 건 그 영화 한 번만 보니까 정말 국제시장 그 황정민의 빙의돼서 보면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했지만 딱 한 가지로 귀결되지. 아버지와 약속이었잖아.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꽃분이를 버리지 못하고 목숨 걸고 꽃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한테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통일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 그래, 통일만 된다면 네가 뭘 하든 내가 다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통일의 카드를 꺼내는 게 뭐라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얘기했잖아.
닉슨 선언이 딱 터지면서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한다 그랬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표인 게 이거였기 때문에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통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이게 7월 달이었고, 그리고 딱 석 달 후에 이걸 완성하려면 어때요? 10월 17일 10월 유신. 그래서 땡크 몰고 국회에 나타나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비상국무회의에서 몇 차 개헌한가? 몇 차 개헌이죠? 7차 개헌을 통과시키고 그해 12월 달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합니다. 무려 90%가 넘게 찬성합니다. 이때는 찬반 여론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 더,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건 몇 차 개헌 따라서 5차 개헌. 그 전까지는 국회 3분의 2만 통과하면 헌법이 바뀌는 건데 5차 개헌 때부터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물어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서 지난번에 한번 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공화국이 된다. 이제 3공화국이 끝나고 이제 4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서 이제 3공화국 마무리합시다. 자, 보시면 946쪽이죠. 5.16 군사정병과 유신체제, 이런 건 다 했고요. 1962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뭐 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차? 1차. 몇 년에 시작하는 거야? 1962년에 뭐 한다고요? 시작하는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차와 2차는 뭐 중심이야? 경공업 중심이었던 거 알아두시면 더 좋고. 섬유, 합판, 신발, 가발 이런 경공업 중심이었고 3차부터 뭐 한다고요? 중화공업을 본격화 개발한다라는 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946쪽은 지난번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947쪽 갑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배경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거 한국의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가장 원했던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는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소련 그리고 어때요? 중국 이렇게 삼각 공산주의에서 삼각 안보 동맹이 확실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 파란 나라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이렇게 미국을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그어줘야 되는데 이 밑변이 안 그어지는 거잖아 지금. 이래가지고는 아무래도 또 얘들한테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걸 때문에 밑변을 그어라 라고 이승만 때부터 요구합니다. 근데 이승만 이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게 이승만이 미국에게 버림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족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 권력이 어때요? 안 그래도 독재해가지고 위태위태한데 이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이승만 때도 장면 때도 일본과 국교 정상화 논의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 하지만 이승만과 장면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지. 권력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서둘 이유가 없었던 거지. 일본에게 사과 요구하고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 거지. 근데 박정희 어때요? 워낙 급하니까 사과를 어때요? 접어버린 거지. 독립축하공을 받아버린 거고. 액수도 많이 줄여서 받은 거고. 추진, 김종필 5.18 비밀회동 말씀드렸고 무상원조와 차관정으로 식민지 보상에 합의합니다. 야당과 학생들은 대일 굴욕외교로 비난 반대 민족적 민주주의 장려식이라는 6.3 항쟁 경계했고 정부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을 선포하면서 시위를 진압합니다. 체결. 1번이 과거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한국의 청구권 자금 선모 이건 무상이죠. 이건 뭐라고요? 독립축하금이고요. 경제협력 자금 선모도 이건 유상인데 우리가 갚아야 될 차관입니다. 한일협정. 사료. 읽어보면 시험에 잘 납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기 중요하니까. 민족사는 바야로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섰다. 4월 항쟁의 참단 가치성, 반외세, 반매판, 반봉건했으며 민족 자주의 참대기로 나가기 위한 도전이었으나 5월 군부 쿠데타는 이란 민족 민주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노골적인 대중탄압의 시작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렵적 정보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포로 변장됐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띄웠다. 뭔 개소리야. 너무 어렵지 않니 말이? 결국은 뭐야? 민족적 민주주의는 뭐야? 사기란 얘기야. 내가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야. 민족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역시 배운 사람들이 글을 쓴 거라서 굉장히 어때요? 이걸 뭐라고 해요? 문어체라고 하지 않나? 구어체가 아니고 굉장히 어때요? 현학적이라고 하지, 이런 거.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 이런 건 별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해석을 못할 거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닌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정도면 대한민국 기준쯤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아주 지식인도 아니지만 또 아주 바보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서울소재대학교 교수의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서명.
첫째, 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시 침략 합법화시켰다. 그치? 사고를 못 받았으니까. 배상 못 받았으니까. 우리 주권, 약화 및 재반 협정의 불평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굴욕적 전제로 인정해왔다. 둘째, 청구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되고 무상제공 또는 경제협정이나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시. 일본이 우리한테 혜택을 베푸는 걸로 가시겠다.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주었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매판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김종필 오일화 메모, 오른쪽에 민족종 민주주의 장례식. 이게 바로 깜장 고무신,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그 오빠들이지 봐봐. 다들 교복 입고 있잖아. 그래서 한자 읽을 수 있잖아. 민족종 민주주의 장례식. 그 다음에 한미행정협정도 이때 나옵니다. 1966년 SOFA 소파. 소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파병 봅니다. 아시아의 반공전선을 확보하는 미국의 의도와 경제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이해관계 일치합니다. 미국이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 이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65년 73년까지 5만 5천 명의 변초에 파병되고 5만 5천 명이 전사합니다. 많은 장병 희생과 고립제 피해, 라이트 아이언 문제, 베트남 특수로 우리가 경제 발전해야 한다. 자, 브라운 각서, 중요하죠. 군사원조.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장비를 제공한다. 올란 베트남이잖아. 추가 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 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누가? 미국이. 경제원조.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병 장비를 실시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항구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국과 올란군의 물론 물자 가운데 선진 구매물 포함해서 발전한다. 수준시켜서 분야에서 모든 한국에 기술 완주한다. 이게 뭐라고요? 브라운 각서입니다. 66년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기원 갑니다. 배경.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가 집권 연전에 삼성기원 추진합니다. 68 총선입니다. 7대 총선에서 삼성기원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발을 차단해서 동백민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윤희상, 이응로 이 사람들 체포하고 윤희상 선생은 1995년까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강행 삼선개헌안을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변치 통과했고요. 결과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합니다. 71년 4월달입니다. 자, 한반도의 긴장고조 다 말씀드린 1.21 사태 됐죠? 투예블로우 사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장공비 68년 가을에 120명의 무장공비가 동해로부터 울진 삼척 지구에 나타나고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경 합동 수전 2개월 시작됐고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의 강화에 노력하죠. 그래서 뭐야? 향토 예비군. 그 전까지는 보면 어떡한다? 군대만 갔다 오면 끝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예비군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예비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지난번에 태용형 예비군 갔다 왔잖아. 누구 때문이야? 김일성 때문이잖아. 김신조 때문이잖아. 만나면 항의해. 형 때문이잖아 말이고. 그리고 69년에 뭐 한다? 교련교육도 실시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향토 예비군과 교련, 학생들 교련교육 받았습니다. 정희 형 받았어요? 교련교육 학교에서? 교련이라고 있었잖아. 과목 있었잖아. 지금은 없잖아요. 아, 우리 세대라니까. 나랑 친구라니까. 저는 우리 때는요, 대학교 때까지 교련교육을 받았습니다. 2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대가 30개월 했거든? 2년 교련교육을 받으면 있잖아. 2년 교련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무려 3개월을 군대를 일찍 제대시켜줍니다. 엄청난 특혜. 야, 군대에서 3개월이면 진짜 악마에게 영혼 팔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교련교육을 받는다는 게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잖아. 1학년 때 뭐 문무대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병영 체험하는 거고 2학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짧게 하고 막 이러면 돼요. 그냥 며칠만 하고 무려 90일을 군대를 혜택을 주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나는 내 고참보다 먼저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할 때 그 고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나보다 한 달 고참인데 당연히 지가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걔는 이제 고졸이었고 나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다니다 갔으니까 먼저 나가니까 얘가 울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련은 1988년에 이제 대학 교련이 폐지되고요. 88년까지 하고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에 이제 고교 교련이 선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재용 형은 97년 이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나요? 고등학교 몇 학번이야? 제가 2002년도에 선택이었으니까 그 학교는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선택이었으니까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삼선계엄 반대운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삼선계엄 반대운동 1969년이 삼선계엄이잖아. 그 다음에 제7대 대통령 선거 읽어볼게요. 나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싸웠지만 여기 장충고원에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민의 함성을 보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누굴 것 같아? 성대모사 해줄까? 김대중이야. 만약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 통총태를 받길 것입니다.
나는 집권하면 향토 예비군과 교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봐. 여기서 나왔지. 향토 예비군과 교련 제도. 이걸 만드는 건 또 다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 남북 간의 대결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박정희가 유리해지는 거야, 불리해지는 거야? 유리해지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그래서 김대중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지. 그래서 향토 예비군과 교련 제도를 폐지하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김대중 굉장히 아주 그 스마트한 정치인이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블라블라블라 됐어요.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1시간 내내에서 3공하고 했어요. 야, 1시간 만에 10년 공부하면 많이 한 거야. 좀 쉬었다가 이제 유신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